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평생을 모아서 내 집 마련의 꿈을 드디어 이룬 날입니다. 부동산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계약금을 치르고 이제 잔금을 치룰 날짜만 기다리며 설레는 마음으로 이삿짐 센터를 알아보고 있었겠죠. 은행 대출 상담을 받았을 때만 해도 분명히 가능하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잔금을 코앞에 둔 어느 날 갑자기 은행에서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고객님 죄송합니다만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입니까? 내 신용점수에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고 소득이 줄어든 것도 아닌데 그냥 은행이 문을 닫아 걸겠답니다. 더 이상 돈을 내어줄 곳간이 없답니다. 이게 과연 남의 일일까요?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더 거세게 몰아칠 금융 대란의 서막입니다. 오늘은 최근 금융권을 강타하고 있는 유례없는 대출 중단 사태, 이른바 돈줄 잠그기에 대해 아주 깊숙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은행들이 왜 갑자기 태도를 180도 바꿨는지, 이 사태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뒤흔들어 놓을지, 그리고 이 차가운 대출 빙하기는 과연 언제쯤 끝이 날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단순히 뉴스 헤드라인만 봐서는 알 수 없는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들을 들려드리죠. 구독 한 번만 제발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피부로 한번 느껴보시죠. 보통 우리가 오픈런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명품 가방 사려고 새벽부터 백화점 앞에 줄 서는 거, 아니면 맛집 빵집 앞에서 기다리는 거 생각하시죠? 그런데 지금은 은행 앞에서 오픈런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70년대도 아니고 2026년 대한민국에서 돈을 빌리기 위해 은행 문 여는 시간만 기다리며 선착순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요 시중 은행들이 가계대출,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문턱을 그야말로 턱 밑까지 높여버렸거든요.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할 것 없이 1금융권 은행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대출 금리를 올리고 한도를 축소하고 심지어는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같은 건 아예 취급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은행은 하루에 접수받는 대출 건수 자체를 제한해버렸어요. 하루에 딱 선착순 몇 명만 받겠다 이겁니다. 이러니 사람들이 아침부터 은행 앱을 켜고 광크를 하거나 지점 앞에 줄을 설 수밖에 없는 거죠. 돈을 빌려주는 곳이 갑을관계에서 슈퍼갑이 되어버린 상황,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은행들이 갑자기 돈이 없어서 망하기라도 하는 걸까요? 아니요, 천만에요. 은행들은 여전히 역대급 이자 장사로 배를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돈줄을 죄는 이유는 딱 하나, 바로 정부의 강력한 가계부채 관리 압박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압박의 배경에는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버린 대한민국의 가계비 시한폭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 보죠. 올해 초만 해도 분위기가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부에서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니 뭐니 하면서 저금리로 돈을 풀어주는 분위기였죠. 부동산 시장이 너무 얼어붙으니까 연착륙을 시키겠다고 빗장을 살짝 풀어줬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터집니다. 사람들이 이 신호를 이제 다시 빚내서 집 사도 되는구나 라고 받아들인 거죠.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값이 들썩이기 시작했고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영끌족들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특히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같은 상품들이 불에 기름을 부었죠. 50년 동안 나눠서 갚으라니 당장 매달 나가는 원리금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정도면 나도 감당할 수 있겠는데 싶어서 덜컥 수억 원의 빚을 낸 겁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가계부채가 그야말로 폭발했습니다. 지난 8월 한 달 동안 늘어난 가계대출이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울 정도였으니까요.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도 위험 수위를 넘나드는 수준입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 최상위권이라는 건 지겹도록 들으셨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가 1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버는 돈을 다 합쳐도 우리가 가진 빚을 다 못 갚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국가 경제라는 거대한 배의 빚이라는 구멍이 너무 크게 뚫려버린 거죠. 상황이 이 지경이 되니까 금융당국, 즉 정부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이대로 두다간 진짜 다 죽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은행들을 불러다가 조인트를 깐 겁니다.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야, 너네 대출 관리 안 해? 가계비 더 늘어나면 너네가 책임질 거야? 이렇게 으름장을 놓으니까 은행들 입장에서는 어쩌겠습니까? 정부 눈치는 봐야겠고 당장 실적은 줄여야겠고,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아주 과격하고 단순한 방법, 그냥 문을 닫아거는 거였습니다. 금리를 야금야금 올리는 걸로는 도저히 대출 수요가 안 꺾이니까 아예 물리적으로 돈이 나가는 수도꼭지를 잠가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억울한 피해자들이 생겨납니다. 바로 실수요자들입니다. 투기 목적으로 집을 여러 차에 사는 사람들이야. 그렇다 쳐도 당장 결혼해서 살 신혼집을 구하려던 부부, 전세 만기가 다가와서 이사를 가야 하는 세입자,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해야 하는 입주 예정자들까지 싸잡아서 대출 불가 통보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은행 창구에 가보셨나요? 요즘 은행원들도 죽을 맛이라고 합니다. 고객들이 와서 읍소하고 화내고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데 자기들도 위에서 지침이 내려왔으니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어떤 은행원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고객님, 지금은 신용점수가 1등급이어도 소용없습니다. 그냥 은행에 돈이 말랐다고 생각하세요. 특히 이번 사태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건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이 막힌 경우입니다. 이게 뭐냐면 갭 투자랑 연결된 고리를 끊겠다는 건데요.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금을 받아서 그 집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방식, 즉 전세 끼고 집 사는 걸 아예 못하게 막아버린 겁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갭 투자가 집값을 올리는 주범이니까 이걸 잡겠다는 의도지만 현장에서는 대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세입자가 구해져야 장음을 치르고 집을 팔 수 있는 집주인도 멘붕이고 그 집에 전세로 들어가려던 세입자도 대출이 안 나오니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된 거죠. 부동산 거래 현장은 그야말로 올스톱 거래 절벽을 넘어서 거래 실종 상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1금융권이 막혔으니 2금융권으로 가면 되지 않냐고요? 네, 맞습니다. 사람들의 돈에 대한 갈망은 댐을 막는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요. 물길을 막으면 옆으로 터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 바로 풍선 효과입니다. 시중은행에서 문전박대를 당한 사람들이 보험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같은 2금융권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문제가 뭐죠? 네, 금리가 비쌉니다. 훨씬 더 비싼 이자를 내고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제 2금융권마저 문을 닫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보험사들도 슬슬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있고 상호금융권도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1금융권에서 밀려난 수요가 자기네들한테 쏟아지니까 자기네들도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금융당국이 1금융권만 쪼는 게 아니라 2금융권까지 들여다보기 시작했거든요. 결국 돈을 빌릴 수 있는 곳이 전방위적으로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남은 건 대부업체나 사채 시장뿐일지도 모릅니다. 정말 끔찍한 시나리오죠. 이 상황이 주는 공포감은 단순히 돈을 못 빌린다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이건 심리적인 공황 상태를 불러옵니다.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 은행을 이용할 수 있다는 믿음, 그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이제 학습을 합니다. 아, 정부 말 믿고 기다리다가는 벼락거지 되는 게 아니라 길거리에 나앉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더 조바심을 내고 어떻게든 미리 돈을 확보하려고 발버둥 치게 됩니다. 대출 규제가 강해질수록 역설적으로 대출에 대한 집착은 더 커지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태 도대체 언제쯤 진정될까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안타깝게도 당분간은 이 냉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연말까지는 은행들이 대출문을 활짝 열어줄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미 은행들은 올해 내줄 수 있는 대출 총량을 거의 다 채웠거든요. 정부에 제출한 목표치를 맞추려면 남은 기간 동안은 신규 대출을 0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기존 대출을 회수해야 할 판입니다. 내년이 되면 좀 나아질까요? 글쎄요, 그것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소식이 들려오고는 있지만 한국은행이 덥석 금리를 내리기에는 이 가계부채 문제가 너무나 큰 걸림돌입니다. 금리를 내리면 빚내서 집 사려는 수요가 또다시 폭발할 게 뻔하니까요. 결국 정부는 스트레스 DSR 2단계, 3단계 규제를 계속 들이밀면서 대출 한도를 옥죄는 정책을 유지할 겁니다. 즉, 돈을 빌리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빌릴 수 있는 금액도 점점 줄어드는 고금리 저대출의 시대가 뉴노멀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아주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해온 빚내서 집 사고 그 집값 오르면 또 빚내서 투자하는 방식의 성장 모델이 한계에 부딪힌 겁니다. 빚이라는 마약에 취해 덩치를 키워왔던 거품 경제가 이제 청구서를 내밀고 있는 거죠. 지금 당장 대출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정말 잔인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제 현금이 왕인 시대가 다시 오고 있습니다. 무리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자산을 불리던 시대는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이사, 투자, 사업 확장, 이 모든 것들을 최악의 시나리오, 즉 대출이 단 한 푼도 나오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다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은행이 돈줄을 잠근다는 건 경제의 혈액순환이 멈춘다는 뜻과 같습니다. 피가 돌지 않으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되나요? 손발이 차가워지고 괴사가 일어나죠. 지금 부동산 시장, 건설 경기,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숨통이 그렇게 조여들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집을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돈을 못 빌려서 못 팔고 누군가는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대출이 막혀서 발을 동동 구릅니다. 이 거대한 경색 국면이 어떤 파열음을 만들어낼지 우리는 숨죽여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싼 이자의 시대, 빚 권하는 사회에 익숙해져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 파티는 끝났고 불은 켜졌고 청소할 시간만 남았습니다. 은행 창구의 셔터가 내려가는 소리가 마치 우리 경제의 한 챕터가 닫히는 소리처럼 들리지 않으신가요?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기일수록 섣부른 판단은 금물입니다. 막차라도 타야 한다는 조급함에 검증되지 않은 고금리 대출에 손을 대거나 무리하게 영끌을 시도하는 건 지금으로선 불 속에 뛰어드는 불나방이나 다름없습니다. 지금은 웅크리고 버티고 현금을 지키며 다가올 더 큰 파도에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은행의 배신이라 욕해도 좋고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을 비판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가 여러분의 통장을 지켜주지는 않습니다. 차가운 식어가는 금융시장의 온도를 체감하시고 그 어느 때보다 보수적이고 단단한 경제관념으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답답한 현실을 뚫고 나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금융의 겨울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부디 감기 걸리지 않게 여러분의 자산을 따뜻하게 지키십시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고 날카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